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중희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GS 1순환 이제 시작이죠. 제가 이제 GS 1순환에 앞서가지고 드디어 쟁점 답안지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변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행정법에 그 쟁점 답안지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가 시험 실전 분량으로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문이나 사례를 준비를 하실 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베껴 쓰시면 됩니다. 단문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베껴 쓰시고요. 사례는 여기다가 포섭하는 연습.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소개부터 이제 진행할 텐데, 우리 GS 1순환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 단문보다는 사례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그냥 쟁점 답안지 한번 쑥 훑어보시면 여기에 제가 사례 문제까지 집어넣기에는 분량이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었고, 다만 이제 제가 민사소송법 맥 제 기본서에 있는 핵심 사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실전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우리가 쟁점 답안지의 어느 파트를 싹싹 골라서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될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시험 치는 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거, 미출인데 이거는 진짜로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싶은 거, 제가 올해 꼽는 그 한 10가지 쟁점을 우리가 GS 1순환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GS 그 0순환에서 또 다뤘었던 중요한 쟁점 3개가 있었는데, 그거는 오늘 여러분들 하나 자료 나눠드린 거 보면 사례집처럼 생긴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GS 1순환 민소법 1에 나눠가지고 요게 우리 1순환 때 다뤘었던 문제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소개부터 이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우리는 이제 사례를 한 90%, 거의 사례가 한 90% 될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 단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문은 어려운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내가 이걸 어디까지 써야 되지? 이 목차에서 목차를 어떻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목차 구성을 해서 어디까지 내가 이걸 쓰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단문은 안 어려워요. 단문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단문은 2순환부터 제가 딱 진짜 그 단문용 목차 구조, 우리 민사소송법의 맥을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목차는 그대로 가져가되 그 목차 안에서 뭘 써야 되는지 핵심 키워드만 선별해 놓은 자료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순환 때 별도로 자료를 들어갈 거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거는 한 번 정도 써보는 연습을 하되,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일단 사례에서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이거는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 논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보고 이게 뭐야? 뭘 물어보는 거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쟁점 답안지 나갈 때마다 사례에서 이거는 다른 타시험 기출에서 사실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사례에서 이 말이 나오면 이 쟁점이다. 이걸 뽑으셔야 된다라는 걸 하나를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쟁점 추출. 그러니까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걸 뽑아가지고 이건 쟁점 답안지 몇 번 쟁점에 그걸 쓰면 되는 거야 를 파악을 하시는 거잖아요. 요 훈련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법리 쓰는 건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걸 법리는 그대로 쓰시면 되더라. 법리는 그대로 우리 책 이용해가지고 달달 외우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1순환 때는 이거를 막 특A다, 이거는 C다, 뭐 B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안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그럼 여러분 특A만 공부하실 거잖아요. 제가 특이라고 찍어드리면 그것만 내일 그럼 이 시험 이게 문제 나오겠네, 그것만 외우실 거잖아요. 안 돼요. 다른 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적어도 1순환에서는 강약 조절은 이거는 사례로 나올 만하다. 그러니까 요 파트 사례로 나오면 요 파트를 그대로 쓰시든지, 사례로 나오면 이 페이지를 싹 베끼시든지, 그거는 말씀을 드리되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런 특이 A급, 막 A급, B급, C급으로 단계를 나누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시는 거, 포섭을 선생님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관계에서 내가 이 사실관계에서 뽑아야 되는 그 사실관계 문구, 그리고 내가 써야 되는 이 법리의 문구와 사실관계의 문구를 어디까지 내가 가져다 써야 되는지, 이거는 무익적 사항이고 이거는 유익한 사항인지 아니면 이거는 유해한 사항인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 이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한 25점에서 30점 정도 매일매일 시험을 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외하고 10회차 동안 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도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시험 첨삭이잖아요. 시험 첨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일단 시간 30분에 시험이 시작합니다. 시험 시작하고 무조건 30분
시험 칠 거예요. 25점이든 30점이든 그냥 똑같이 30점짜리 30분으로 시험을 칠게요. 어차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쉬고 14시 10분부터 이제 우리 오늘 친 시험에 대한 해설이랑 해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계속 강의가 진행될 거고 이날 시험 친 거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이 5시 40분인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바로 제가 첨삭을 해 드릴게요. 저녁에 첨삭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그리고 첨삭을 해 드리되 첨삭 방법은 이제 어떻게 되냐. 첨삭 방법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지에 이제 키워드 체크를 해드릴게요. 키워드를 동그라미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막 문장을 길게 쓰는데 이 부분만 쓰면 이렇게 점수가 들어간다라는 빨간색으로 키워드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거에 맞춘 점수 몇 점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포섭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치면서 점수가 들어가는데 개별 코멘트는 그럼 어디다 해드리냐. 제가 개별 채점평을 나눠드릴 거예요. 이게 손으로 쓰기에는 여러분들 제가 코멘트 좀 길게 달거든요. 그거 손으로 쓰면은 제 손이 나가요. 당일날 첨삭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개별 채점평을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 그래서 각자 받아보시는 이 답안지에다가 제가 개별 채점평을 한 분씩 꽂아 드릴 거예요. 각자의 개별 채점평을.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썼어. 그럼 제가 옆에다가 이건 뭐 동그라미 1이든지 뭐 A든지 뭐 B든지 이렇게 해서 시그널을 드릴게요. 그러면 개별 채점평에다가도 이게 동그라미 A는 여기 쓰신 이 A에 관련된 그 채점평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종합 채점평, 전체 채점평.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답안지를 이렇게 쓰셨더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이런 전체 채점평까지도 나눠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첨삭은 시험을 치고 다음날 아침에 받아보시고 그리고 개별 채점평과 전체 채점평을 같이 보시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있는데요. 저희 수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수업의 목표는 이제 어쨌든 간에 1순환부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쟁점 답안지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쟁점 답안지 6회독이에요, 여러분. 쟁점 답안지 6회독. 그래서 쟁점 답안지 지금 한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안지 자체에 이렇게 위에 들어가 있고 위에 키워드들이 막 써 있는 게 있어요. 일단 그리고 여기 쟁점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회독을 끝내시면 이거 보고 밑에 이거 연상되고 목차 1, 2, 3 다 떠올릴 수 있게. 근데 지금 우리 이거 6회독은 1순환에서 2회독, 그 다음에 2순환에서 2회독, 3순환에서 2회독 해서 총 6회독인 거예요.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이러면 여러분들 민소 다 보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요. 남는 그 시간 아껴가지고 노동법 공부하셔라. 여러분들 늘 노동법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우리 1순환 때는 어떤 연습을 할 거냐? 이 쟁점명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밑에 내용들이 연상이 되는지 한번 파악하는 그 연습을 할 겁니다. 이 키워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험 수업에 대한 목표도 얘기도 다 끝났고 그러면은 공지 이쪽에 가가지고 공지 하나만 할게요. 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임준기 변호사의 민사법 기준 요 카페 해가지고 들어오셔서 뭐 질문하시든지 수정사항 이런 거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톡 채팅 강의 계획서 2페이지에 보시면 제 카카오톡 오픈 계정이 이거랑 다르거든요. 여기는 제가 강의 계획서 두 번째 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임준기 변호사 민법 민소법이라고 적어 놨었어요. 이게 근데 옛날 계정입니다. 이렇게 변호사라고 적어 놓으니까 여러분들도 오픈 계정 노무사라고 이름 지어 놓지 마세요. 사람들이 무료 상담하러 옵니다. 새벽 3시 막 2, 3시에 와가지고 막 사진 한 10대 개 뿌려고 자기가 억울하대. 제가 별로 안 억울해 보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라는 이름을 떼고 새로 아이디를 팠어요. 그래서 임준기 괄호치고 민사법 이제 괄호 닫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카톡도 있으니까 카페에 올리기 약간 조금 이제 좀 그런 좀 쑥스러운 질문들 있으면은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답안이 답장이 급하다 이러면 카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강의 소개와 제 소개도 끝났고요. 예, 그러면 진도 한번 나가 볼까요? 바로. 근데 진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연기 강의 다 들으셨죠? 민소 연기 혹은 기본 강의를 다 들으셨죠? 연기 안 들으시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본 강의를 제 기본 강의 말고 제 기본 강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민소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도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겠지만 기본 개념, 기본 강의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당장 연기를 듣기에 급해서 1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분들 없겠지만 그 연기 들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이 수업 들을 때가 아니에요.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민사소송법이죠, 여러분들. 개관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민사소송법. 그래요. 민법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1차 때 많이 배우셨으니까. 그럼 민사소송법은 뭔데? 민사소송법. 여러분, 소송이 뭐예요? 소송? 맞습니다. 좋네요. 네,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절차, 어떤 절차냐? 일단은, 여러분,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하잖아요. 실체법.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그와 구별되는 절차법이더라. 절차법이더라. 민법은 왜 실체법인데요? 실체법상, 우리 민법, 실체법상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우리 뭐예요? 권리 변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권리 변동 과정을 그리는 게 민법이고 그걸 그래서 실체라고 하고. 근데 민사 소송법의 소송은 뭐냐? 소송은 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래요. 민법, 실체법에 따라 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매매 대금을 나한테 안 줘. 매매 대금을 안 줘. 그럼 일상생활에서 가가지고 왜 저한테 매매 대금 안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근데 그걸 안 주잖아요. 그럼 강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큰형님 불러와야죠. 법원. 국가라는 큰형님을 불러서 이 사람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게 만드는 것이 민사소송이더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소와 소송을 반드시 구별하자. 제가 영순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거침없이 하이킥에 이제 민용 어머니와 그 개성댁 님께서 오셔가지고 둘이 막 대화를 나누다가 개성댁 님께서 소송해 반드시 이겨 얘기를 하거든요. 틀린 말입니다. 소제기해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는 뭐고 소송은 뭐길래 그렇게 그걸 틀린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냐. 소는 여러분들 소를 제기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소를 왜 제기하는데? 소의 의의가 뭔데? 소의 개념이 뭔데? 여러분들 뭘 해요? 소의 막판은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판결문이 나옴으로써 판결문을 들고 저 사람한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강제로 집행하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결문을 집행권원, 강제 집행을 위한 권리의 원인이 되는 집행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구하는 신청이더라. 그러면은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판결을 해 주어야 되는 거네요. 이 과정, 소를 제기하고 나서 판결까지 이르기에, 즉 판결이 되면 뭐예요? 끝난다. 그러니까 이 절차, 이 과정을 소송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답안지에 소랑 소송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은 여러분들 그냥 절차라고 무조건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소송 요건은 뭐예요? 절차 요건입니다. 절차는 누가 진행해요? 법원이 진행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만약에 절차가 부적법해 그럼 부적법 각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싹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소송은 절차라는 거. 그래서 소를 시작하는 소 제기 누가 해요? 소 제기 누가 합니까? 원고가 하죠. 원고. 그리고 여러분들 소 끝내는 거. 일단 판결 하나 나오면 법원이 판결해 주잖아요. 우리 법원님께서, 우리 원님께서. 법원이 하되 이게 그래서 소송의 종료더라. 소송의 개시, 절차의 개시, 소송의 개시, 소송의 종결, 뭐 종료, 종결 다 맞습니다. 근데 법원만 하나요? 당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원고가 하는 거는 소취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청구의 포기, 인락, 그 다음에 피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도 할 수 있는 게 소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그 다음에 화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절차의 개시 원고가 하고요. 절차의 종결 법원이 하지만 우리 당사자들도 할 수 있다. 이 절차의 진행은 누가 한다? 여기는 법원이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개념이 한 두 가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권리 세 가지 뭐라 그래요? 합쳐가지고 처분권주의 관련해서 절차의 개시와 종결 그리고 심판의 대상과 범위에 관해 가지고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가지고 그의 처분에 맡기는 원칙을 처분권주의라고 하잖아요.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처분권주의라는 게 있었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 한 4회차쯤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네요. 이 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송의 주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소송의 주체 파트에서 법원 배우고 당사자들이 소송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 자격이 있는지 배우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개념 정도 몇 개만 한 두 개 정도 개념만 찍고 갈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절차의 진행은 법원이 하더라. 소송은 절차더라. 여러분들 행정쟁송법에서 배우시는 것처럼 그 본안 요건이 있고 소송 요건이 있고 소송 요건 뭐라 그래요? 적법 요건이라 그러잖아요. 이 소가 적법한지 적법 요건. 그 다음에 구별내는 얘기가 이제 본안 요건, 뭐 본안 판단합니다. 답니다. 그래서 소송 요건, 적법 요건 우리 여러분들 행정쟁송법에서 뭐 대원 소피 재정관에서 외우시잖아요. 대상적격 이런 것처럼 우리도 소송 요건, 적법 요건이 있더라. 보세요. 이름 자체가 이거 절차 요건이에요. 절차. 소송은 절차라고 그냥 바꿔서 읽으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절차 요건입니다. 절차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이게 안 갖춰졌다 하면은 여러분들 부적법하네요. 부적법하기 때문에 소각하라는 판결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앞에 절차가 적법해. 절차가 다 적법하면 법원은 뭐라고 판단하죠? 너 실제로 이게 이제 본안. 여러분들 실체. 우리 민법 실체법이라고 하잖아요. 실체, 본안, 권리, 의무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세트로 쓰시면 돼요. 실체, 본안, 권리, 의무.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청구 인용, 권리가 없으면 청구 기각, 의무가 있으면 뭐예요? 원고 청구 인용, 의무가 없으면 원고 청구 기각. 이렇게 들어가는 실체, 본안 요건에서 이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따지더라.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법원이 판단을 하는데 보자마자 야 권리가 있는 게 너무 명백해. 권리가 없는 게 너무 명백해. 막 20년 전에 소를 제기. 20년 전에 빌려준 돈을 지금 20년 뒤에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명백해. 이거 먼저 판단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이쪽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낼게요. 그다음에 이걸 먼저 판단해도 되나요? 예, 돼요. 네, 근데 배운 거랑 다른데요? 왜요? 소송요건 심리의 선순위성 있잖아요. 선생님 그거 모르세요? 압니다. 심리의 선순위성. 지금 뭐예요? 절차가 적법한지를 심리 선순위라면서요. 먼저 심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 하나만 끼워주시면 돼요. 심리, 결과. 소송요건 심리, 여기다가 해야 되네요. 결과의 선순위성. 그러니까 먼저 딱 보자마자 얘가 없어. 권리가 소멸했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어때요? 그럼 법원 마음인데 법원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확정돼서 그럼 청구 기각인가? 라고 판단하기 전에 뭐 보러 가야 돼요? 앞에 걸 봐서 소송 요건 있나? 파악해야 돼요. 만약에 소송 요건이 갖추어져서 적법하다면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면 되는 거고 근데 소송 요건도 못 갖췄어. 죽은 사람을 상대로 했어. 그럼 뭐예요? 부적법 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소각하 판결과 청구 기각 판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뭘 더 우선시한다? 결과가 선순위? 뭐예요? 소송 요건 심리. 소송 요건 심리에 따른 결과를 먼저 내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놓치기 쉬운 쟁점이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그럼 여기 앞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하고 왔는데 절차의 진행입니다. 여러분, 진행. 개시와 종결은 당사자가 할 수 있어요. 개시는 원고만 할 수 있는 거고 종결은 원고, 피고, 법원 다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뭐만 안 돼? 법원 진행은 법원이 해야지 당연히. 우리가 뭐 어떻게 거기서 판사님 요청은 할 수 있을 뿐이지 법원 판사님 제가 그날 안 되는데요 하면 그럼 밀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진행은 법원이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법원이 절차의 진행을 한대. 절차가 적법한지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요건 절차 나오면 진행은 법원 여러분 찍어주시면 진행은 법원 해주시면 법원에 여기다가 직권조사상 직조사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요건은 뭐예요? 법원이. 소송요건은 절차 요건이더라. 절차는 법원이 진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하는 거다. 직권조사 사항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소송이라는 말과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세 가지 세트 정도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뭐 필기하거나 암기하거나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요? 계속 할 겁니다.
소송은 절차고요. 절차가 부적법하면 각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절차 요건을 먼저 심리해야 된다. 소송 요건 심리, 결과의 선순위. 결과라는 말은 답안지에 안 쓰셔도 됩니다. 소송 요건 심리의 선순위성만 쓰시되 이해를 위해서는 결과라는 말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소송 요건은 소송은 절차라 그랬지. 절차는 선생님이 법원이 진행한다 그랬는데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네. 요 정도 세트만 그래서 알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분간 우리 진도 나가는데 대해 가지고 필요한 개념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진도를 한번 나가 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은 쟁점 답안지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단 법전 필수로 들고 오시고요. 법전 필수로 들고 오시고 제 기본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기본서도 챙겨 오시되 다른 선생님들 기본서를 보셨다. 그 기본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쟁점 답안지만 보고는 이거는 제가 분량을 줄여놓은 압축 버전이기 때문에 이걸로 보다가 이해가 안 가. 그럼 기본서 내용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제가 어느 부분을 날렸는지 그게 이해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뭐예요? 유익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답안지에 쓸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넣은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던 기본서를 펼치시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민사소송법 교재는 다 똑같은 순서로 돼 있어요. 왜요? 절차 순서에 따라서 돼 있거든요. 사람, 주체 파악해야 되고요. 소재기에 따라 가지고 제1심 소송 절차 나오고요. 소송 종결 나오고 그 다음에 병합소송 나오고 상소 재심 나옵니다. 똑같아요. 진행되는 목차가 똑같으니까 그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1번 신의 성실의 원칙. 여러분 쟁점 답안지 1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쟁점 답안지 12페이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여러분들 사례로 나오기는 상당히 힘든데 오른쪽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14년에 사례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사례로 나올 만한 건 한 2개 정도 있더라. 근데 그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 메인으로 되는 건 아니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이제 약간 끼는 마지막에 마무리를 신의 측으로 한 줄 쳐주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주로 단문으로 공부를 하시되 그 다음에 사례 대비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한도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민사소송법 제1조 볼까요? 그 박스 안에 있죠. 12페이지 박스 안에 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맨 위에 키워드 일단은 책 소개부터 해야 되니까 이렇게 1번 해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 여기 쟁점명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핑크색 박스로 되어 있는 제1조 선택적 적용설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상소재심.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위에 쟁점명을 보시고 밑에 키워드가 뭐가 있었지? 그리고 밑에 목차와 내용은 어떻게 쓰여 있었지를 연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1순환에서는 위에 쟁점명 보고 키워드 보고 제1조가 의의겠다. 그 다음에 선택적 적용설은 어디서 문제가 되지? 신의 측의 적용 범위에서 문제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소송요건 직조사는 왜 나올까? 신의 측을 위반했을 때의 효과구나. 신의 측은 소송요건이니까 직권조사사항으로 이걸 위반하면 소가 각하되겠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상소 재심은 왜 나올까? 간과 판결이 무조건 나오더라. 민소에서는 원래 법원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들인데 이상하게 민소에서 법원은 조금 뭘 많이 빼먹으시는 분들이더라. 그러니까 제1조에 따라 의의, 선택적 적용설에 따라 적용 범위,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상소재심에 따라서는 이 위반시 조사와 효과라는 목차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 내용 쓰시면 돼요. 내용 쓰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막 달달달달 외우시기보다는 쟁점과 핑크색 보면서 이하 목차가 어떻게 나왔더라? 그 목차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고 목차마다 그럼 선택적 적용설이 있으면 뭐예요? 보충적 적용설이 있겠네. 그럼 판례 입장은 뭐였지? 판례는 이런 입장이었어. 그 논거는 뭐지?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타고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지 연습을 계속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밑에 내용이 연상된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다시 진짜로 제1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사 소송의 이상과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왔네요. 1조 1항 여기 나왔네요. 이게 나왔네요.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볼까요?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여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행 누가 한대요? 법원이 한대요. 법원이 소송 진행한대요. 그리고 그 소송은 어떻게 돼야 돼요? 소송 또는 절차 합쳐서 소송 절차가 공평하고 적정하며 신속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뭐예요? 민사 소송, 민사 절차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2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된대요. 아,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민법에서도 그러셨죠? 괜찮아요. 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신의 성실의 모습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일단 보시면 의의부터 볼까요? 그러면은 제1조가 의의겠네. 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1조 1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당사자 등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행동 원리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냥 조문을 베껴 쓰시면 충분합니다. 이게 뭐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 조문 베끼시면 돼요. 이게 교과서적 표현을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의의는 뭐예요? 그냥 1조, 제1조를 베껴 쓰자. 그러니까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 원리다라고 해가지고 의의를 체크해 주시고, 다만 이제 2번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민법에서는 신의치기 보충적 규범이죠. 다른 게 있으면 신의치기적, 다른 게 있으면 그거에 따라 가고, 그러니까 개별법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가고, 개별법이 없을 때 신의치기를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민서에서도 그럴 거냐? 아니요. 민서에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법원이 알아서 다 해줘요. 법원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법원이 딱 보기에 이거 신의치기 위반인데 하고 소 각하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소에서는 왜요? 법원이 전면적으로 들어옵니다. 민법은 실체법상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 때문에 당사자들이 하게 냅둬. 그리고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법원이 직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볼까요? 보충적 적용설,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보충적 적용설 그리고 선택적 적용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뭐예요? 요건 조금 중요한 판례고요. 부재소 합의는 제가 좀 찝는 쟁점이기 때문에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재소 합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놓고 그거에 소를 제기를 한 거야. 그럼 얘 뭐예요? 하지 않기로 해놓고 한 거네요.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에 걸리는 겁니다. 신의 측에 반하네. 근데 우리 판례는 부재소 합의에 위반하면 우리 뒤에서 배울 겁니다. 소송상 합의에서 배울 거예요. 권리보호 이익을 부정하더라. 권리보호 이익도 소송 요건이더라. 이게 소송 요건이 없어가지고 각하.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판례는 마지막에 선택적 적용설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권리보호 이익도 부정되고 신의 측에도 반한다라고 하면서 선택적 적용설이다. 그래서 여러분 검토 정도는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뭐 개별법규의 적용사항과 신의 측 적용사항에 그렇게 택하지 마시고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 보면 선택적 적용설이 타당하다,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위반의 조사 및 효과는 늘 나오는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반 뭐예요? 소송 절차가 공정, 신속,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법원은 당사자는 그걸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뭐예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위반했다. 절차의 민사 소송의 이상이라면서요. 절차의 이상이라면서요. 이걸 어겼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절차가 잘못됐다. 절차 요건, 소송 요건, 직권조사 사항. 이쪽에 다시 한번. 절차가 잘못된 거네요. 절차를 공적 신경하게 만들기 위한 게 신의칙이라면서요. 그럼 신의칙을 위반하면 절차가 잘못된 거네. 절차 잘못된 거네. 절차는 소송이라 그랬지. 소송 요건에 관련된 거고, 위반됐는지는 소송 요건에 관련된 거고, 소송 요건이니까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만약에 실제로 그게 위반됐다? 그러면 소가 부적법 각하. 요거는 세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나왔다, 소송 요건이 나왔다, 직권조사 사항, 그 다음에 소재기는 부적법 각하.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그냥 바로바로 나오시면 되겠어요. 소송은 절차다. 신의 측은 절차가 공적 신경을 위한 행동 원리니까, 공적 신경이라는 이상을 위한 행동 원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 절차가 잘못된 거, 소송 요건, 직권조사 사항, 부적법 각하. 요거 세 개는 세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소재기 외에 소송행위는 무효다. 요거는 가볍게 체크만 해주시고요. 핵심은 소송 요건이고 직권 조사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소재기는 부적법 각하된다는 게 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는 간과 판결의 효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뭘 하나씩 꼭 빼먹더라. 이거를 빼먹고 판결을 하더라. 실제로 주장 안 하면 잘 몰라요. 이게 직권 조사 사항이라면서요. 잘 몰라요, 법원님. 우리가 다 떠먹여 드려야 됩니다. 실제로 직권 조사 사항은 뭐예요? 이 자료들을 법원이 스스로 가가지고 증거 조사를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
그리고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법원이 보는 우리 원님께서 보는 테이블 위에 올라왔으면 그걸 직권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스스로 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됐는데 아세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권 조사 사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말자. 다음에 신의칙 위반에 간과하면 여러분들 상소와 재심 요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요거는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판결 여기 나왔죠? 요쪽만 지울게요. 앞쪽은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신의칙 쪽은 조금 빠르게 갈게요. 여러분들 크게 막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이제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판결문. 그러면은 판결 정본. 정본이 뭔데요? 그냥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본, 부본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부본과 정본, 복사본을 구별해봐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가야 돼요. 근데 민사에서는 안 갑니다. 저만 가요. 저만 가고 이겼으면 이겼다, 졌으면 졌다 전화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보내줘야지. 그래서 그걸 송달이라고 하더라. 소송상 배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달이 뭔데요? 소송상 배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정확한 뜻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송달 됐다. 그럼 이게 도달했고요. 받아봤을 때 이때부터 이제 2주.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 이 판결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내가 졌어. 그럼 뭐예요? 다퉈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항소, 상고라고 하고요. 뭐에 대해서 판결. 근데 판결 말고 여러분 재판이 있고 재판 중에서 변론을 필요적으로 하는 판결, 이거 뒤에서 할 겁니다. 판결이 있고 뒤에 이제 결정, 명령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항고. 개념적으로만 구별해 주세요. 선생님, 항고와 항소와 상고의 차이가 뭔데요? 이렇게 재항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재판이 있는데 법원이 하는 게 재판인데 재판 중에서 변론을 필요적으로 하는 게 판결이더라. 판결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 확정 전 2주 안에 확정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항소, 상고고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더라. 이건 뭐예요? 확정되기 전에 하는 거. 확정되기 전. 확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송달을 받고 2주 안에 다투지 않은 거야. 그럼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거든요. 왜요? 다투지 않았잖아. 그럼 그대로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을 하더라. 다만 다투면 확정이 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전에는 항소, 상고. 근데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으면 재심. 재심 사유가 있는 한에 따라서 재심.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 정도 개념만 가져갈게요. 신의 측은 소송 요건이므로 직권조사 사항인 바 신의 측에 위반한 소재기는 부적법 각하되고 여러분들 소송 요건, 직권조사 사항, 부적법 각하는 무조건 입이 닳도록 나오셔야 됩니다. 입이 닳도록 나오되 간과한 판결. 늘 법원은 늘 빼먹더라. 그러면은 이 간과한 판결이 만약에 하자가 너무 중대하면 여러분들 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를 가지면은 무효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더라 판결이. 그러니까 판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 근데 신의칙 위반은 그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잘못되긴 했어. 잘못되긴 했으면 다퉈야지. 그러니까 다툰다의 의미는 유효하기 때문에 다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효하다, 간과했으면 판결의 확정 전에는 상소로, 확정 후 재심 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오른쪽 페이지.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측의 적용 모습. 그럼 선생님,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경우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서 권실사자 해가지고 외우시잖아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해서 배우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볼까요? 그 핑크색 박스. 일단 14년 사례에 우리 소권의 실효가 나왔어요. 소권의 실효가 간단한 사례로 나왔거든요. 어떤 사안이었냐? 일단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리고 밑에 4개 보겠습니다. 14년 사례에서 우리 시험이에요. 근로자가 잘린 거예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면직당했어요. 면직당했는데 얘가 퇴직금을 받았네? 퇴직금을 아무 말 없이, 이의 없이 이런 말이에요. 사실관계에서 이의 없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의 없이
이 없다 이거 한자입니다. 없을 무예요. 수령. 그리고 뭐예요? 9년쯤 가가지고 9년쯤 뒤에 뭐예요? 9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 무슨 해직 공무원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 이상 법이 나와요. 그 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거야. 뭐야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이것까지 수령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적법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적법한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안 되는 거 알겠죠? 왜 안 될까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에서 답안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뭐 신의 측의 의, 그다음에 신의 측의 적용 범위, 그다음에 나와야 되는 목차가 우리 여기 지금 요 문제인 거예요. 신의 측의 적용 모습 중에서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이거 뭐 갑이겠죠? 뭐 갑의 소제기가 적법한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내려주시면 여러분들 답안 하나 싹 작성하시는 게 되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되 그래요.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 효력을 상실한다. 왜요? 장기간 9년이란 말이 나오고 여러분들 엄청나게 긴 시간이 사실관계에서 나오고 또 이의 없이 뭐예요? 장기간 뭐예요? 이 해고 무효 확인의서를 다투지 않았어. 제기하지 않아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네가 이의 없이 보상금도 퇴직금도 수령하고 보상금도 수령했네.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데 거의 한 10몇 년 뒤에 새삼스럽게 네가 권리를 행사하냐? 그거는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 네 확인의 네 소권은 실효됐어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법리를 적어주시고 결론 포섭하면 되거든요. 볼까요? 빨간색 박스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모실남. 이게 대표적인 적용 모습의 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실남이라는 두 문자를 가지고 부당 형성이거든요. 소송 상태를 부당 형성한 거다. 그다음에 모순 금지 원칙. 요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실효의 원칙. 권리 속권 남용에 대한 제재에 대한 요 조문 4개 들어온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예시를 들여 놓으시면 돼요. 그럼 볼까요?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입니다. 여러분,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여러분들 혹시 제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2페이지 맨 밑에 그 민소 기본 이 이름을 까먹었네요. 민사소송법에 관한 그 페이지 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됩니다. 박스. 책이 없으신 분들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모실남이라는 거에 따라서 부모실남이 뭐 있는지 그럼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구체적인 예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되더라. 그래서 부모실남 일단은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소송 상태 여러분 절차입니다. 절차를 부당하게 형성한 거야. 그럼 법원이 보기에 괘씸하네. 너 속 각하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어떤 사안이었냐. 갑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리고 을이 아니라 Y 사찰. 변호사가 Y 사찰을 상대로 성공보수금 내놔. 성공보수금 내놔. 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찰이 어디 있었냐? 이게 중요해요. 이 사찰이 전북 김제시에 있는 이름 말해도 상관없겠죠. 이거 실제 사건이니까. 금산사라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갑이 우리 Y 사찰을 대신해가지고 소송을 하나 수행을 했겠죠? 그리고 이긴 겁니다. 뭐 성공보수금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소를 제기하려고 봤더니 이 사람은 서초동에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전북 김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소와 제기할 때마다 내가 지금 전북 김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막 4시간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잔꾀를 굴리죠. 잔꾀를 굴린다라고 판례가 표시를 해요. 잔꾀를 부려가지고. Z재단이 있었거든요. Z재단은 어떤 재단이었냐? Z재단은 첫 번째로 이게 조계종이었거든요. 조계종이어가지고 얘는 이제 조계종 내에 그 이름 말해도 상관없겠죠. 조계종 내에
Z재단 법인으로 우리 감님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야, 이 Z재단 법인이나 너네 재단아, 너네는 Y 사찰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공보수금 너네 연대채무진다? 연대채무지거든? 그러니까 너네 같은 성공보수금 발생이라는 같은 원인으로 해가지고 채무를 네가 지고 있으니까 25조 2항에 따라 가지고 이게 관련 재판적, 이게 뒤에서 배울 겁니다. 주관적 관련 재판적이라고 해가지고 관련 재판적에 따라서 얘는 서울에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소를 제기해요? 서울에다가 소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내려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라고 해요? 얘가. 자기들이 올라가게 생긴 거야, 이제는. 자기들이 원래는 전북 김제에서 내가 전북의 전주겠네요. 전주 지원이겠네요. 근데 여기로 서울로 올라가게 생긴 거야. 그게 싫으니까 주장을 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니까 고등법원은 갑말 맞네. 갑말 그래. 맞네. 너 조계종의 재단법인에 얘네를 관리 감독하네. 연대채무 지네. 그러니까 관련 재판적 인정돼서 얘를 피고로 같이 삼으면 한 명한테 관할이 있으면 얘 것도 딸려온다. 그러니까 서울 고등법원 우리가 사건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얘네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이게 올라오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주장을 하죠. 아니에요. 대법원이 이거 아니라고 봤고 이것도 아니다. 관련 재판적 인정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1번 볼까요? 목차 1번에 핵심은 Z재단을 상대로는 돈을 청구할 의도가 없었어요. 핵심 청구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뭐예요? 관할권이 생기기 위함. 단지 관할권이 생기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판례가.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를 써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문단 있죠. 단지 관할권을 생기게. 얘한테는 청구할 의도도 없으면서 너는 얘한테는 실제로 이 연대채무에 근거해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의도도 없으면서 뭐예요? 얘 단지 내려가기 싫다 이거야. 내려가기 싫다. 그러니까 단지 관할권이 생기게.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거 이후로 공동피고로 추가한 거니까 뭐예요? 너는 2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뭐예요? 너 내려가라 이거예요. 너 내려가라. 그래서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금지입니다. 그래서 모실남. 모순행되는 거동금지는 간단하게 볼게요. 뒤에서 또 볼 거기 때문에 그 일정한 태도를 취해서 상대방의 일을 신뢰하고 근데 그거와 모순되는 소송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요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부재소 특약 또는 소취하 계약 이후에 임의로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소취하 계약을 하고도 소를 유지하면 뭐예요? 권리보호 이익이 부정되더라.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핵심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게 핵심이 맞거든요. 근데 뭘 놓치지 말자? 이거 신의칙이다. 제가 108페이지 가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서 다시 볼래요. 108 페이지 108 P108 적어두세요. 페이지 108. 그다음에 소권의 실효 방금 설명드렸었죠. 장기간 장기간이에요.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상대방이 신뢰했어. 장기간 권리를 행사 안 했네? 그걸 상대방이 신뢰를 했어. 그러면은 세 번째,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는 소권의 실효. 요거는 되게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허위 주소 소재기 하는 거. 요 뒤에서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일단 구체적인 예시가 이 예시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허위 주소로 소를 제기해서 허위 주소로 송달된 판결 정본의 송달은 무효거든요. 왜요? 당사자의 절차권이 너무 크게 침해되는 거예요. 내가 항소를 못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보세요. 허위 주소로 소를 제기해가지고 소가 막 소송이 진행이 돼. 피고는 이거 제기된지도 몰라요. 제기된지도 모르는데 그럼 뭐겠어요? 패소 나겠지. 패소 확정 판결이 확정이 되면 난 그거 다시 다툴 수가 난 그거 있는지도 모르는데 난 그거 있는 사실도 몰랐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대한 하자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하자로서 판결 정본 송달이 무효다. 여러분들 내가 판결 정본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뭘 제기해야 돼요? 항소를 제기해야 다툴 수 있는데 이거 송달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2주가 진행을 안 합니다. 평생 100만 년 안에 항소 제기해도 돼요. 100만 년 뒤에 해도 돼요. 근데 100만 년이면 너무 길지 않냐? 라고 하면서 항소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기간에 정함이 없는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이때도 그래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소권 실효 긍정설의 입장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상실? 그럼 긍정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더라라고 검토까지도 하나 써주시면 돼요. 신의칙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4번은 각자 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제가 조문을 각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새로 규정된 조문이거든요. 24년 1월부터인가 적용되던 그 조문이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만 보시면 돼요. 단문에서 그 이하도 쓸 필요 없고 요 조문 4개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실 남에서 남은 이렇게 쓰고 가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의 주체에 들어갈 건데요. 소송의 주체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분 쉬었다가 2시 반에 시작할게요.